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R&D 센터를 우리나라에 짓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은 반도체 원판에 양국의 반도체 동맹 서명도 함께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렇게 자주 우는지 스탈린, 푸틴의 경우 등과 비교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틀째를 맞아 세계 유일무이의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과 윤 대통령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ASML 본사에 윤 대통령이 들어서는 모습인데 이재용 삼성 회장,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왼쪽 어깨를 한번 툭 치죠. 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지금 간담회를 갖고 있고요. ASML과 삼성은 향후 1조 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고 또 ASML과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소 등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공정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의 슈퍼로 불리는 이 네덜란드의 ASML, 외국에 공장은 물론이고 연구센터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ASML이 무려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센터를 그것도 한국에 짓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뉴스가 되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건립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ASML. 자, 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네덜란드를 가실 때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반도체 동맹을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굉장히 이제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에 1조 원 규모를 삼성과 같이 투자해서 네. R&D 센터를 짓는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SML이 지금까지 이제 다른 나라의 연구소나 또는 공장이나 이런 걸 지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2022년도에 우리 한국의 이제 이 화성 전체에 소위 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세계에서 제일 큰 걸 이제 짓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네. 이제 ASML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400억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제재 공장하고 트레이닝 센터를 지금 첫 삽을 떠서 그것이 아마 내년도에 완공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또다시 내년에 첫 삽을 뜨게 될 것이 바로 R&D 센터잖아요. 그러면은 이 네덜란드 특히 이제 ASML이 한국을 특히 이제 삼성과 이 SK를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기는지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반도체 동맹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 반도체 동맹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반도체 원판, 디스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동맹 서명으로 표현되는 이 서명을 함께 했습니다.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MOU도 3건이나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그야말로 동맹을 확인하는 거죠. 양국 정상이 동맹을 확인하고 그 서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행사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말하자면 협정 이상의 그런
의미를 갖는다 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사실은 국가 간에 말이죠. 국가 간에 뭐 군사 동맹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 반도체 동맹 이런 식으로 국가 대 국가 간에 그게 뭐 개별 기업 대 기업이라기보다는 양국 정상이 이런 식으로 동맹 협정을 맺는다. 이건 좀 역사적으로도 초유의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과연 우리 반도체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우리 반도체가 뭐 수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렇죠. 이 장비 면에서는 뭐 이 회사를 지금 당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인데 이렇게 하면 직접 생산하는 우리하고 그것을 장비를 제공하는 국가하고 생산하는 국가가 그야말로 협정을 맺는 거죠. 네. 예, 동맹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ASML이 삼성전자뿐 아니라 SK 하이닉스와 맺은 MOU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비 한 대에 20%의 전력 효과가 생긴다는 이 MOU. 연간 16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생긴다고 하고요. 또 정부 간의 MOU도 맺었습니다. 여기서는 두 나라의 고급 인력, 석박사, 대학원생 등 각 50명씩이 함께 연구를 한다. 자, 이런 것들도 초유의 일이에요. 그렇죠. 우선 이제 그 SK하고 ASML하고 이제 이렇게 MOU를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공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전기료를 좀 더 낮출 수 있을 건가 그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력이 한 20% 감소되는데 그게 한 대당 뭐 100몇십억씩 되니까 그게 여러 대면은 그것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끼리의 문제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네덜란드하고 한국 사이에서 이 반도체 동맹이 제대로 되려면 산학연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카이스트하고 뭐 성균관 대학원 여기는 이제 학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SK와 삼성이 이제 참여하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아인트호벤 대학교 거기가 참여하고 지금 ASML, NXP 자동차 그 반도체 생산하는 데 있죠. 그리고 네. 이제 ASM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한국의 대학원생 그러니까 석박사학생 50명 그리고 네덜란드 대학원생 50명 해서 모두 100명이잖아요. 이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2월 달부터 당장 교육과 그리고 실습을 시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시키게 되면 이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대로 된 산학연 협력이 한국과 네덜란드 사이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아마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 의미 있는 MOU가 지금 3건이나 체결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빌럼 국왕,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함께 ASML의 클린룸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여러 번 전달해 드렸는데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ASML 역사상 처음이죠? 그 ASML이 클린룸에다가 외국의 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거기 초청해서 같이 들어갔다는 건 이제 사상 처음이고요. 그건 뭐냐면 특히 ASML에서 그 클린룸이 상징적인 것 아닙니까? 네. 아주 최첨단의 그 상징적인 그 자리를, 그 장소를 공개했다. 우리 대통령하고 이 기업인들을 공개했다. 이것은 그만큼 양국의 신뢰가 높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반도체 동맹을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동맹국으로서 서로를 신뢰한다. 이런 표시죠. 그 클린룸이란 저기는 뭐 그야말로 문제 하나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이니까 저는 거기 ASML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심장부를 그러니까 외국 정상에 공개한 것 자체가 예. 또 이재용, 최태원 회장은 어찌 보면 협력을 안 하면 최대 라이벌들인데 예. 그 회장들 보고도 들어와서 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의 그야말로 이제 파트너다. 네. 이 반도체 동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벽을 둘 필요가 있느냐. 모든 것을 공유한다. 네. 아마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네덜란드가 그런 이 장비에서는 세계 뭐 유일의 최대 이런 회사를 갖고 있는 데고 가장 앞선 나라고 이러니까 그것도 생산에서 최대의 그 국가인 우리하고 같이 힘을 모은다면 그야말로 앞으로 반도체 세계 시장 접근은 뭐
기대도 좋지 않을까. 네, 대만의 TSMC가 예. 이 ASML의 지금까지 최대 고객이었는데 바짝 긴장한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소식이 있고요.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이 주최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환영식이 규모가 전례가 없었어요. 영국의 국빈 방문 때 못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뜻하는 예포 21발도 발사가 됐고요. 자, 그 모습 영상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네, 의장대와 이제 사열이 있는데 군악대도 지금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담광장이라고요. 암스테르담의 가장 유명한 아주 심장이라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제 양국 국기와 함께 그 행사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 국빈 방문, 담광장의 이제 정면 모습입니다. 두 정상이 일단 그 연단에 지금 함께 섰고요. 자, 예포가 21발, 로열 설루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양국기를 들고 있는 암스테르담 한국학교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있고 또 네덜란드 현지 어린이들도 있고요. 아주 고사리 손으로 국기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모습. 자, 대통령이 그 한국학교 학생들 일일이 손잡아주고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격려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예포 21발, 의장대 280여 명의 사열도 이루어졌는데 이 공식 환영식장인 말씀드린 담광장은 암스테르담의 하트, 심장으로 불린다고요? 예, 그 담광장은 암스테르담 중심부에 있고요. 저 가로 세로 넓이가 100m, 200m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행사하기에 딱 좋은 곳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국왕께서 이렇게 국빈을 초청하면 항상 여기에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이제 영상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예포도 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장대 사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암스테르담의 심장으로 불릴 수밖에 없죠. 네. 자, 국왕의 공식 수행원, 왕실에서 14명의 간부들이 나왔고 더 놀라운 건 네덜란드입니다. 정부의 장관급 인사 26명입니다.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외신들 지켜본 기자들은 네덜란드 왕실과 정부가 거의 다 옮겨온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왕실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그 국왕 뭐 부부 나오시고 그다음에 비서실장 포함해가지고 한 14명 정도 나왔는데요. 정부 부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총리 나오죠. 그리고 총리 나오니까 이제 관련되는 장관들 이제 쭉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상원 의장도 나오고요. 하원은 이제 지금 임시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제 군 장성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왕실 인원 14명, 그다음에 정부 인원 26명에서 40명이나 나온 거죠. 네.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관련되는 장관들이 여기에 다 나갔죠. 뭐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지 뭐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안보실에서 또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그 융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큰 행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하루에 2번이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는 3번 식사를 했었죠. 이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한국의 왕세자 때부터 자주 왔던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123년 만에 남자 왕이 됐어요. 그 전에 다 여왕이었던 여왕이었죠. 거죠. 그 어머니도 그 베아트릭스 여왕이었잖아요. 근데 베아트릭스 여왕이 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쓴 게 아니고 바로 아들한테 양위를 했어요. 살아서. 예. 양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47살이었죠. 우리나라도 4번이나 왔고요. IOC 위원을 15년이나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평창 올림픽 그것 때문에 현지 실사도 때문에도 2003년인가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2003년에 평창을 직접 예, 왕세자 예. 자격으로 예, 그렇죠. IOC 위원으로 왔었어요. 예, 예. 왔다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인 그때는 이제 젊은 왕으로서 좀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친근하고 이래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고 나한테 폐하라는 그런 뭐 호칭을 굳이 쓸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 영어로 Your Majesty 이런 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다음 사람도 굉장히 친근하게 하니까 요번에도 우리 그 기자들하고 이제 저 사전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일일이 손을 다 잡고 할 정도로 이 친밀감을 보였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입헌 군주국이지만은 그 군주도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개방적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왕이니까 또 이런 한국과의 이런
이런 동맹을 사람들이 일찍 생각하지 못했던 동맹이지. 파격적인. 예, 이런 동맹이고 이런 동맹을 그렇게 맺을 수 있었다. 그다음 맺으면서도 파격적으로 클린 룸을 뭐 같이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보면 역시 이제 여기서도 그 인식의 세대 교체도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인식의 세대 교체. 모던한 그 인기 많은 빌런 국왕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독 관심이 또 많았던 빌런 국왕은 2014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왔지만 왕의 자격으로 온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죠. 당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국빈 방한 때 우리 취타대가 이제 직접 그 환영하는 모습.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빌런 국왕이 14년이니까요. 9년 전의 모습입니다. 네. 막시마 왕비도 그때는 상당히 두 분 다 9년 전이라 그런지 더 젊어 보이네요. 네. 의장대 타열 받고요. 네. 이때 그 경복궁에서 하멜 그 효종 아련 행사도 같이 봤습니다. 그때 모습은 지난번 시간에도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그 청와대 정상회담 당시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을 잘 아는 빌런 국왕, 당시에 이 정상회담을 청와대에서 한 뒤에 동국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국의 종, 동국대의 불교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타종 행사도 지켜봤고, 자,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현대의 네덜란드인 히딩크 감독도 이때 만났었는데 그때 자격은 특사였어요. 히딩크 특사.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아마 이 국왕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9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아마 보셨을 텐데 오늘의 모습이 훨씬 저는 좋아 보여요. 아, 그래요? 사람이 좀 굉장히 온화하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왕답게 정말 온화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4년도에 왔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국대학교를 가서 동국의 종 치는 거 타종하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네. 세미나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하고 얘기도 했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히딩크 감독이 등장을 했어요. 네, 저기 금방 나옵니다. 네. 이 국왕 오른쪽에 지금 히딩크 감독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히딩크 감독이 사실상 뭐 그 우리 서울 도쿄 자, 거기 박지성 선수도 있죠? 네. 월드컵 할 때 뭐 어떻게 보면은 영웅 중에 영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뭐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4강 친화 여기에 대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그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세미나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저 자리에 왜 있었을까 말씀드리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뛰기 전에 PSV 아인트호벤에서 히딩크 감독의 초청으로 같이 뛰었습니다. 그때 사제관계를 맺었고요. 이번에 ASML 본사가 있는 그 바로 옆이 PSV 아인트호벤의 본거지 아인트호벤입니다. 이 점도 좀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에 네덜란드 왕궁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전쟁기념비에 헌화를 했습니다. 2차 대전 전쟁 참전 기념비인데 그 모습 함께 보시죠. 네, 네덜란드 전쟁 기념비에 헌화하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12월 10일이었고요. 굉장히 좀 날씨가 궂은 상태였는데 계속 그 비는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거행이 됐습니다. 저게 이제 시내 담광장 맞은편인데 석회암으로 조성된 겁니다. 아주 특이하죠.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6개의 조각이 있는데 앞에 중앙에 4개, 좌우에 1개씩 그렇게 이제 조각이 되어 있고요. 네. 기념비 헌화에 앞서서 역시 의장대 우리나라에 5,300명의 6.25 전쟁 당시에 참전을 했던 네 번째로 신속하게 많은 군대를 보낸 나라가 또 네덜란드라는 인연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참배하고 헌화한 전쟁 기념비, 2차 대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죠. 자, 예. 2차 대전과 네덜란드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1940년 그 5월 10일 날 나치 독일이 비행기가 그냥 그 네덜란드 비행장을 폭격하면서 점령에 들어갔거든요. 본래는 네덜란드는 점령 안 해도 되겠다. 뭐 벨기에 거쳐서 프랑스 점령한다 이랬는데
결국 네덜란드를 치고 들어와서 네덜란드 점령이 되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왕이 영국으로 망명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내 점령당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난 그 나치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이 2차 세계대전이 그야말로 통곡의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네.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국가가 거의 뭐 완전히 폐허가 되듯이 망할 뻔했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 늘 그게 이제 맺혀 있으니까 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그 기억은 누구보다도 뚜렷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저분들이 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자기들의 그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5,380 몇 명. 예, 그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렇게 예. 되죠. 그렇게 와서 희생을 당하니까 120명인가 전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강원도 횡성에 가면 그 참전 기념비가 있고 그래요. 아, 횡성에 있습니까? 예, 네. 있는데 여하튼 우리한테는 요번에 이 사태뿐 아니라 우리가 국난을 당했을 때 정말 알지도 못하던 나라에서 자식들의 생명을 거기 보내줬다는 그것만 해도 네. 대단한 그런 인연이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조각상 자세히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중앙 4개는 전쟁의 고통을 상징하고 좌우의 2개는 이 희생을 상징하는데 모두 쇠사슬에 묶여있는 남녀의 조각의 모습입니다. 네덜란드의 2차 대전에서부터 전쟁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곳이라 암스테르담 담광장 앞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진만 찍지 마시고 이 참배 기념비에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 위에 또 보면 이제 남자상 그 위에 보면 이제 여성 조각이 또 있대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승리와 평화, 새로운 탄생 이걸 또 의미하는 그러니까 전쟁은 우리가 고통을 겪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로운 탄생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남자 조각이 예, 예. 중앙 4개, 좌우 2개. 그 위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여성 조각상. 자, 이런 친절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정상간 친교 오찬이 있었는데요. 막시마 네덜란드 왕비가 김건희 여사에게 K-팝, K-컬처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전했다고 하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한국의 K-팝 또 K-컬처에 대해 네덜란드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도 EDM이 유명하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죠, 저게? 예.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뭐 그런 거에 나오는 댄스 파이터입니까? 거기 예. 나오는 거와 비슷해요. 예, 전자 댄스 뮤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앉아서 이제 뭐 얘기는 꺼내야 되니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어라는 그 고유의 언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네덜란드 사람들은 영어를 네덜란드어 못지않게 영어를 잘 하거든요. 네. 뭐 물론 어순도 같고 단어가 비슷한 것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여사가 물어봤어요. 아유, 네덜란드는 너무나 영어를 다들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뭐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 배워서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영어를 한다. 네. 그게 이제 그것이 세계화에 또 이 네덜란드가 세계로 평창하고 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됐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왕비께서 덕담을 건네신 거죠. 나는 한국에 대해서 K-팝, K-컬처 이런 거 너무 잘한다. 네. 게다가 이제 이게 특히 K-팝 같은 것은 EDM, 소위 말하는 이제 전자 댄스 뮤직이니까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덕담을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시마 왕비도 그 세자빈 시절부터 네. 한국에 벌써 여러 차례 와서 완전한 지한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실제로 이런 K-컬처, K-뮤직, 한류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서 네덜란드의 최고 명문대가 있습니다. 레이던 대학교인데 여기에 한국어 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본어 학과와 중국어 학과에 계속 밀리고 그래서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완전히 역전을 했다고요? 그 중국이나 일본어는 중국어보다 학과보다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중국은 뭐 세계 최대의 그 인구국 대국이고 거기다가 또 경제도 지금 G2죠. 그런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고 또 유럽하고 중국은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일본도 이미 그 네덜란드하고는 옛날에 일본이야말로 네덜란드가 옛날에 굉장히 이제 막부 시대. 그러니까 나카사키 항을 통해서 예. 난학이 들어오잖아요. 예, 난학이 네덜란드 학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사실 신식 학문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때 물론 이제 뭐 학문을 직접적으로 무슨 본격적으로 연구했다기보다는 통역사들이 그렇게 그 책을 갖고 와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일본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정치 용어라든지 철학 용어라든지 뭐 과학 용어라든지 주로 이제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것을 번역한 그런 건데 일본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한국어학과가 일본어학과를 넘어섰던데 당초에는요 이게 1989년에 처음에 이제 한국어학과 생겼는데 그때 학생 4명 교수 1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가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폐과 위기까지 겪었는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됐으니까 그건 뭐냐면 K-팝에 대해서 지금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 예의로 또 덕담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K-팝은 아니라 한국의 명성이 지금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다. 이걸 또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예. 네. 자, 한국어가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의 신입생 수를 추월했다. 이건 팩트입니다. 자, 네덜란드는요, 세계적인 중개무역의 중심지, 허브입니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 항만공사가 콜드체인, 저온유통 물류센터를 함께 짓기로 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부산항만공사는 로테르담 항만공사와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체결합니다. 최근 유럽 소비자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유럽 신선식품 수출 확대와 수출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이 시간에 이 K푸드에 대한 유럽, 특히 네덜란드인 사랑 전해드렸는데 그 열풍을 두 나라가 앞으로 좀 적극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로테르담 항구잖아요. 저 로테르담 항구가 세계 최고의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항구 중에 네. 하나예요. 유럽에서는 제일 크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한 10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한국 수출 물량의 30%가 이 로테르담 항구를 통해서 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푸드가 워낙 인기가 있고 이것이 이제 로테르담 항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한 게 없단 말이죠. 네. 이게 이제 지금 2030년 정도 되면 현재보다는 한 4배 정도가 늘어날 텐데 현재의 물동량을 가지고는 물류센터 없이는 안 되니까 네, 이걸 네. 그러면 공동으로 건립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동 건립에 서로가 약속을 한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반도체 동맹, 그리고 물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MOU까지 맺어졌다는 소식으로 오늘은 들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또 눈물을 보였습니다. 7월 열병식 때 이어 두 번째로 우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먼저 주제 영상으로 보시죠. 언제 한번 편히 허리 펼 새도 없었을 어머니들 앞에 이렇게 서고 보니 참으로 숭엄하고 경건해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네, 이 주제는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북한의 어머니 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머니 대회라는 걸 또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11년 만에 참석을 했는데 김정은이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이 공개됐어요. 울었다는 것보다 그 모습을 북한 매체가 대놓고 외부에 공개한 게 바로 사건이죠. 뭐 사실 어머니 대회가 3일 날 열렸는데 이란 근로단체 비서가 연설을 할 때 이제 시간을 끊어서 폭풍 눈물을 그러니까 울컥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 폭풍 눈물을 흘렸는데 사실 뭐 어머니들에 대한 뭐 노고를 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는 식으로 북한은 그림을 내놓았는데 네. 뭐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고 특보께서 말씀하신 그 폭풍 눈물 한번 보시죠. 김정은이 어떤 대목에서 이렇게 울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장면입니다. 훌륭히 키워가는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같이 간직된 것은 일신의 편안보다 당과 국가의 고민과 걱정을 먼저 생각하는 깨끗한 양심이고 혁명의 미래를 떠매고 나갈 새 세대들의 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데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국민적 자각이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이렇듯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여성들의 대오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지 높이 언급했습니다. 네, 연설 도중에 눈물이 흐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손으로 훔칩니다. 자, 이런 눈물 한 번만 보인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혁명가의 첫 걸음도 어머니의 젖줄기에서 시작된다고 하신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자녀들의 첫째가는 교양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왔다고 하면서 그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배곡 같은 충성심을 새겨주어 주체혁명의 제1전통을 꿋꿋이 이어놓은 것이야말로 어머니들의 특출한 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김정은은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울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북한 매체들은 포장을 했는데요. 죽은 어머니 고용의 생각 때문이다. 또 딸 김주애 때문이다. 뒷말들이 무성합니다. 고 특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자기도 힘들 때마다 김정은이 말입니다. 어머니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작고 가냘픈 어깨 위에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연설에 있는데 네. 제가 보건대는 자기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용의. 고영희라고 그러는데 네. 고영희가 이제 또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지도자가 된 지 11년 됐는데도 아직 그 우상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아버지는 누군지 알겠는데 어머니는 누군지를 몰라요. 그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을 거고. 일단 제일동포를 좀 낮춰보는 거죠? 제일동포는 이제 오사카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제일동포를 이제 뭐 후지산 줄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비하해서 말을 네. 하거든요. 제일동포를 째포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서러움이 기본 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 뭐 어머니를 생각해서 운다는 건 어쨌든 그 참가한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 어머니 생각을 엄청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또 그거는 또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출생률은요. 북한이 1.8명대니까 우리보다는 3배 가까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울었다는 북한 매체 주장은 좀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뭐 거기도 잠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들이 김정은의 연설 중에 어머니들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자녀를 많이 낳아 기르는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울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김정은은 지난 7월에도 울었습니다. 이른바 전승절 열병식 때 눈물을 보인 건데 그때는 왜 울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뤄냈다는 거 그런 거지만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마다 울거든요. 네. 이거는 감성 정치로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당신들 힘든 거 나도 안다. 아하. 근데 나도 힘들다. 아, 예. 이 같이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자는 이런 감성 정치, 눈물 정치가 김정은의 정치 표현 형태의 한계 자리로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에는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가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공개가 됐었고 또 그 2년 전인 2020년에는 김정은이 우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부부가 감성 정치를 번갈아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는 것이 순전히 그 어떤 것보다는 그 뭐 둘이 인민들 앞에서 나설 때 감성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당 지도부의 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지도자가 우는 모습이 별로 안 좋은 측면도 많거든요. 이런 거는 김정은식 정치 표현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우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도 북한에서는 정치행위고 네. 북한 매체들이 그것도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함부로 우는 거를 사실 지도자가 내보내지 말라면 못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계속해서 선전해보는 걸 보면 지금 지도자가 돼서 한 10여 차례 이상 지금 우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이것은 김정은의 어떤 눈물 정치, 감성 정치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모습을 보는 북한 주민들 눈물 흘리는 수령님이라면서 함께 눈물 흘리기가 바쁩니다. 1994년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저도 생각이 나는데 북한 전역이 눈물바다가 됐고 이 모습을 본 서방 언론, 미국 언론들은 눈물의 오케스트라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자, 따라서 오는 북한 주민들은 어떤 정서일까요? 사실 저 1호 행사라고 하는데 1호 행사 수시간 전부터 저기 모여 앉아서 리허설도 하고 이제 잔뜩 긴장돼 있다가 우는 연습을 하나요? 뭐 우는 연습도 합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뭐 연습도 하는데 이제 김정은이 등장하고 1호 행진곡이 울리고 와 하면 이 분위기가 업이 돼요. 그런데다가 김정은이 울기 시작하려면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서 같이 울어요. 눈물이 전염되는군요. 눈물이 전염돼요. 근데 저 눈물이 계속되냐? 행사 끝나고 돌아갈 때는 그 눈물이 아무런 눈물도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게 또 눈물이 뚝 그쳐지나요? 갈 때는 걸어서 가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때는 눈물이 안 나오는 거죠. 울면 더 힘드니까. 그렇죠. 네. 참 그 훈련에 의한 눈물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정은의 우는 모습이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된 것만 세보니까 10번이 넘네요. 그렇죠. 2012년에 1월 1일 날 정식 집권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10번입니다. 그런데 네. 뭐 후지모토 겐지라는 일본 요리사가 쓴 데 의하면 김정은이가 밥 먹으면서도 울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 우는 게 과연 건강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감성이 너무 예민해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힘든가 건강 때문인가 여러 가지 추측들을 다 자아내게 하는 그래서 10번 이상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TV에 나온 것만 안 나온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원 가고 뭐 현지지도 갈 때도 운다는 거는 네. 이게 그냥 절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감성이 수시로 터져 나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고기 풍년을 마련해 주라는 수령님이 교실을 이제야 관철했습니다 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애들 뭐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는 설날 공연에도 울고 물고기 쌓아놓은 거 보고도 울고 네. 이런 걸 보면 저게 확실히 김정은식 감성 정치가 확실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수령님이 이번에 안 우시니까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우는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어서 감성 정치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요. 이례적으로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자주 우는 독재자다. 이런 기사까지 냈네요. 사실 김일성이는 카리스마로 정치를 했고 김정일이는 근엄함으로 정치를 했고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때 지도자가 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지도자가 울면 어떤 생각이 속에 들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지도자가 저렇게 약한가? 의지가 저렇게 약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우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저렇게 우는 거고 세계 독재자들 이렇게 쭉 봐도 사실 푸친 같은 경우에 한 번 우는 게 나왔고 스탈린도 울긴 했다는데 그거는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울었지 인민들이 보는 데서는 안 울었거든요. 저런 거 보면 저기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그 플러스 요인 쪽에 좀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옛 독재자 얘기를 좀 할게요. 옛 소련의 절대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의 짜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눈물을 보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은 측근인 베리아가 나중에 공개한 거고 그렇죠. 공개 석상에서는 안 울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스탈린은 뭐 아기 고양이 얼으면서도 울었다 이런 증언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증언, 그러니까 다 스탈린 죽은 다음에 스탈린이라는 게 이름이 강철입니다. 이오시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스탈린이라는 이름이 러시아 이름이 그게 강철이라는 뜻이거든. 네. 아이언. 그런 사람이 울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울었는데 내부적으로는 많이 울었다는 거고 좀 예외적인 게 푸틴이 2012년도에 자기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그 어떤 이전에 겪었던 모든 서러움들이 한꺼번에 물려오면서 2012년에 한번 그렇게 크게 울어서 세계 여론에 어쨌든 포커싱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푸틴은 2012년 지금부터 11년 전에 딱 한 번 우는 모습이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래서 야 푸틴이 눈물을 보인다. 네. 그게 대단한 뉴스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10년 넘게 안 울고 있지 안 않습니까? 울고 있고 모태똥도 그런 울음을 본 적도 없고 중국 지도자들도 그런데 오직 김정은만 자꾸 저렇게 울보처럼 울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 존 베이너는 아주 울보 베이너라는 이름도 붙었는데 네. 그 사람이 우는 데 대해서는 언론들이 나쁘게 안 봤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기 때문에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오거든요. 전체주의 국가면 공포 정치, 엄함, 근엄함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 낱말들인데 저렇게 울면 아주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도 인내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또 돌아가서 다시 앉아서 다시 생각해 보면 아 우리나라 저렇게 힘든가? 네. 우리나라 이렇게 아니면 지도자의 건강이 안 좋은가? 여기다 김주애까지 나타나면서 아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꾸 우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자꾸 내세워서 결국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거는 그냥 놔두고 계속해서 저렇게 우는 걸 보면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유, 북한에서 뭐 이렇게 고위직에 오래 계셨던 고특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이 더 이해 안 되네요. 우리 통일부는요 이런 분석 내놨습니다. 김정은의 눈물에 독재자의 감성 정치의 표본이다, 샘플이다 이런 공식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보면 김정은의 눈물은 독재자 감성 정치의 표본, 신화적인 표현 대신에 수령 같은 표현으로 우상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정일에게 애민 사상을 좀 많이 배웠을 텐데 김정은이 주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확실한 연출이다. 자, 연출이라는 평가가 눈에 들어오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설주도 김정은도 저게 번갈아 가면서 울고 저렇게 자주 뭐 코로나 대전 승리를 뭐 축하하는 자리에서 울고 네. 설맞이 공연 가서도 울고 물고기 싸는 것도 보고 울고 이건 분명히 고도된 연출인데 이번 어머니 대회에서 우는 거 보면 저는 이거는 조금 좀 눈물 정치이긴 하면서도 네. 어쨌든 자기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어머니가 아직도 인민들한테 나타나지 못하는 데 대한 미안함이 같이 돼서 아마 폭풍 눈물을 흘렸을 건데 이것도 어쨌든 감성 정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이 엄청 따라하는 게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이고 예. 뭐 머리 모양, 체형, 예. 온 다 따라하는데 김일성은 많이 이제 저 북에서 접해 보시고 또 그 공부도 하셨잖아요. 김일성은 눈물과 어떤 관련이 있었습니까? 저는 김일성이가 울었던 동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네. 사진도 본 적이 없고 제가 한 70회 정도 통역을 했는데 네. 그때도 한 번도 우는 적을 본 적은 없거든요. 70회를 수행했는데. 네, 예. 네. 그걸 보면 어쨌든 김일성이는 약간 카리스마로 정치를 했고 네. 아버지 김정일이는 약간 근엄함과 엄함으로 인민들을 통치했는데 이 사람은 나만의 어떤 통치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공포 정치 플러스 눈물 정치 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네. 김정일은 어땠습니까? 절대 안 울었습니다. 그냥 예. 선글라스 끼고 딱 있으면 저분이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간부들도 마음을 항상 졸이는 그러니까 눈동자도 잘 안 움직였다고 하죠? 다른 사람 누굴 보는지도 선글라스를 깊은 곳을 껴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한 감성 정치가 아니다. 자아 도취, 나르시시즘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도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냈다.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 해낸 것을 내가 해냈다. 네. 그런 일종의 성취감, 나르시즘 이런 것이 표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 눈물 정치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엉뚱한 대로 표출이나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김정은의 눈물 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